다섯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과 재생산 권리 파트 CSE 핵심 가치로는 7번, 8번입니다. 쉐어의 최예훈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의 최예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안 나온 이야기 중에서 좀 더 보태고 싶은 부분은 포괄적 성교육,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안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뭐 생물학이나 과학 같은 것이 순수하게 고정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이제 성교육의 전문가라고 해서 초청을 하거나 이럴 때 의사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생물학이나 의학이 그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진짜 과학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지 않으면 그 의사가 하는 정보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지식이니까 그대로 신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의 전문가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되었던 취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그런 성적 실천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것들이 다른 조건들과의 같은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 건강, 권리 이런 것들,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무엇이고 정보는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과연 전문가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과 재생산 건강 핵심 개념으로는 7번과 8번인데,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그리고 8번이 성과 재생산 건강입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일단 제가 맡아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고민하는 부분은 이 핵심 개념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PPT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다음 슬라이드로 생물학적 근거가 필요한 파트로 제가 보여지는 부분은 젠더의 이해 핵심 개념 3번과 6번의 인간의 몸과 발달 부분에서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7번, 8번에 다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핵심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젠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인간의 몸과 발달 부분에서 또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욕망과 즐거움에 기반한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건강, 권리 이런 것들의 개념과 연결되는지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함께 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에서 나온 핵심 개념과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들을 부분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성과 관련된 과목이 기술과정, 생활과 윤리, 그리고 생명과학 이런 부분이었어요. 뭐 가족, 결혼, 부모됨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유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생명윤리, 성윤리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다 지적을 하는데, 사실 모든 교과 과목에서 포괄적 성교육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괄성이나 긍정성, 그리고 섹슈얼리티가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뭐 생물학 파트나 과학 파트가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다음 슬라이드 먼저 젠더 이해에서 생물학적 섹스와 젠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젠더 정체성이 생물학적 섹스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든가 그 다음 인간의 몸과 발달에서는 태아의 섹스는 임신 초기에 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 섹스와 그리고 젠더라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성별이라는 그런 개념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3-1번 켜주세요. 3-1. 그래서 남성, 여성,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섹스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그 밖에 생물학적 섹스가 사회적인 성별이라는 젠더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인터섹스,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정상성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사람으로만 설명되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다양성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뭐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특수한 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섹스 젠더에 대한 이해의 틀을 깨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예외적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박애주의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섹스가 소위 과학이나 생물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몸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섹스 젠더가 염색체, 호르몬, 뭐 내부, 외부 성기, 외양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도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생물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물학적 정상성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섹스 젠더 다양성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마치 도덕이나 어떤 가치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젠더 포괄적인 언어, 장애 포괄적인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젠더 포괄적인 언어라는 것, 그러니까 젠더 인클루시브 랭귀지를 번역을 한 것인데 여기서는 성별을 지시하는 용어에 대한 지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말 대신에 지정 성별을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여성, 남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맥락에 따라서 특별하게 유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 남성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에 관련된 몸의 부위를 지니고 있다고 했을 때 여성은 난자를 배출하고 남성은 정자를 배출한다고 한다면 이 문장은 모든 사람을 과연 포괄을 하는 것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난자나 정자를 배출하는 것은 난소와 정소가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난자를 배출하는 모두가 여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나 수정 능력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난소와 정소를 모두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트랜스 남성도 난소를 가지고 있다면 난자를 배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춘기에 호르몬 변화로 해서 2차 성징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호르몬이 사춘기와 재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경로를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흔한 성적 분화의 경로로 사춘기 변화가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흔한 커먼이라는 말은 정상적, 자연적 이런 말이 과학적이라고 판단을 내포한 과학적이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포한 언어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젠더 포괄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과 발달에서는 맨 아랫줄에 호르몬은 전생에 걸쳐 감정적, 신체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섹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 성 호르몬이 단지 성적 기능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서 작용하는 그 기능에 대한 설명들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섹스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용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호르몬은 전생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다만 사춘기 시기에 흔히 우세한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지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그런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어떤 아동을 젠더 비순응, 트랜스젠더, 간성인, 인터섹스인 이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시기라고 배우는 이유는 생물학적 섹스가 젠더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어떤 예외적인 존재로 차별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호르몬의 농도 변화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차별과 낙인이 생겨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 조치나 사회적 변화의 방향을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젠더와 그 장애 포괄적인 언어 사용은 재생산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사실 아하센터에서 번역한 한글 번역판에서는 원문의 리프로덕션이라는 것을 임신이라고 번역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재생산으로 바꾸었는데, 유네스코에서 발간을 할 때 사실 이 재생산을 의식하고 썼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하고 배아가 생성되는 그 과정에는 여러 복잡한 의료적 기술들이 이미 다 개입이 되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서는 임신이 아닌 재생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성과 재생산 파트에 따로 임신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산 능력, 재생산 기능이라고 했을 때 임신만을 지시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난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성의 스스젠더의 난임만이 아니라 난임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식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재생산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며 재생산을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생리를 설명할 때도 임신과 연관되는 현상으로만 인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그 생리를 설명하려고 배란이 뭐냐고 물어보면 되게 임신, 아기 이런 말들을 먼저 꺼내요. 정확하게 배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드물 뿐더러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생리를 하는 동안에는 언제 있을지도 모를 임신을 위해서 생리를 매달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배란이 난자가 난수에서 나오는 것이고, 배란 2주 후에 보통은 이제 생리가 시작이 되는데, 내가 규칙적인 생리를 하고 있다면 규칙적인 배란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이 뇌에서 작용하는 호르몬과 균형을 맞춰서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자궁뿐만 아니라 뼈, 간, 심장, 뇌 이런 모든 기관들에도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단지 생리가 임신에만 연관이 되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리가 그저 그냥 귀찮고 불편하고 쓸모없는 그런 현상이고 임신이나 아기를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그런 현상들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지식, 태도 이런 것들이 변화가 굉장히 매우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의 그 성이라는 것이 섹스가 아니라 섹슈얼리티라는 그 성이 포괄적 성교육의 성이 섹스가 아닌 섹슈얼리티라는 점이 그 섹슈얼리티를 그리고 또 성적 행동과 연관시킨 그 핵심 개념이 바로 7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저는 플레저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고 즐거움, 쾌락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섹스 파저티비트, 섹스 긍정적인 접근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섹스를 부정적인 경험, 의도하지 않은 임신인
임신이나 뭐 성매의 감염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섹슈얼리티를 행복과 에너지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부분으로 축복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섹슈얼리티의 즐거움이 유해 감소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두려움, 수치, 금기 이런 것들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즐거움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다시 강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 접근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것과 즐거움에 대한 것의 어떤 균형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위험을 과장하지도 않고 즐거움을 과대 포장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관련된 정보들의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해서 인포음드 디시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행위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이른 시기에 하고 있는 행위고, 오럴이나 애널 섹스, 학문 섹스가 권태적인 행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적 행동하는 그런 성적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것.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교육에 포함시킨다면 이것은 이런 행동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럴 섹스는 성매의 감염 위험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임신을 예방하려면 학문 섹스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밖에 이제 성적 행동은 다른 여러 핵심 개념들과도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개념들이 모든 정보 제공 방식에서도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성과 재생산 건강이 맨 마지막에 이제 8번 핵심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진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지, 피임, 성매의 감염 검사,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 장소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낙인에 대한 그런 비판적 태도, 의식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젠더와 장애 포괄적인 언어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한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을 가정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 가능한 사람이 여성만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임신 중지에 대한 교육이 임신 중지와 동등하게 균형을 맞춰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나페즈 폐지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실 임신 중지가 성재생산 건강관리의 중요한 권리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특히 강조되고 교과 과정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함,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만 계속 반복하는 교육이 어떻게 임신 중지에 대한 낙인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응급심리학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위험성이 부풀려져 있고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편향된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들도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M의 방법을 또 나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권리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 지금 현재 보험이 되고 있지도 않은 이 PM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같이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PM과 성매의 감염 이런 교육이 네, 시간이 좀 없어서, 그리고 장애, 젠더, 빈곤, 이주 상태, 언어 이런 교차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계속 이야기된 부분이고, 실제 교육에서 교차적인 정체성이 재현됨으로써 비장애, 시스젠더, 이성애, 한국 국적 이런 사람들만이 대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하고 교육과정이 접근 가능하고 실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낙인과 관련해서 성매개 감염, 특히 HIV와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정보와 용어의 신중함이 필요한데요. 성매개 감염은 정체성이 아니라 성적 행위의 관점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HIV의 경우 성적이지 않은 접촉에 의해서도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아니라 HIV,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정확한 용어이고, 에이즈 환자가 아니라 에이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영어로 PL이라고 부르는 이런 용어가 왜 어떤 배경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감염인이나 환자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행위에 따른 성매매 감염의 위험과 예방을 위한 방법들, 콘돔과 같은 그런 배리어 사용이 구체적인 구입 방법, 그리고 현재 펩 같은 그 HIV 노출 전 예방요법과 노출 후 예방요법에 대한 정보는 진짜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성매매 감염의 교육을 할 때 증상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위험성만을 얘기하고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무증상인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스스로 검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성적 행위에 따라서 그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이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기밀 보장 이런 권리까지도 다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뒷부분은 젠더 포괄적인 언어, 그리고 섹스 긍정적인 접근, 장애 포괄적 성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들어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3장 발표문에 넣은 것은 실제 교육을 하면서 제가 만든 예시를 성분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면서 섹스 젠더가 결정적이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의 다양성의 기본값이라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만든 예시를 넣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또 너무 많이 나누셔가지고 또 뒷부분도 다 듣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너무 좋은 자료를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계속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개별 질문 드리고 일단 저는 정확한 정보를 주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자꾸 성관계 일찍 하게 만든다거나 동성애자 만드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열어두고 거짓 없이 숨김 없이 가짜 뉴스에 속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과 특히 이제 인클루시브 랭귀지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CSE에서도 남성, 여성과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라는 이런 전혀 포괄적이거나 포용적이지 않은 표현들, 그래서 성소수자가 예외가 되는 표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정 성별과 성별 정체성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고 또 맥락과 문맥에 맞게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용어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예외로 만들지 말자. 모든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부터가 필요하고 성교육에서 그렇게 표준안이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에도 그리고 성교육을 하는 교육자도 그렇게 언어를 사용해야만 정상과 비정상 또는 원래 이래야 되는 사람과 예외인 사람들이 있으니 예외인 사람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자 이런 식의 교육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성염색체라든지 뭐 성에서 나오는 호르몬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나이라든지 또 수정 능력의 기능 저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들이 몸에 늘 있을 수 있다. 나이에 따라서도 있을 수 있고 늘 사람마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별로 이분법으로 나눠서 설명했을 때의 한계점이나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젠더 섹슈얼리티를 그래서 찾아갈 수 있게 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최예훈 선생님께 다른 분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우리 이후에 종합적인 질문 질의응답을 우리 서로 하는 것과 이제 댓글에서 나온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까지는 못하고 15분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예훈 선생님께 질문 있으신 분 하시고 종합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PPT가 공유가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최예훈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성교육하실 때 쓰시는 자료를 가지고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PPT가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말씀으로라도 조금 전달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성의 분화랑 성별 결정에서 성기 그림들 있는 부분이요.
성 분할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남성, 여성 염색체부터 해서 호르몬이라든가 2차 성징이 어떻게 변하고 사춘기 설명할 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떤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 본 것이고 그리고 실제 뭐 이 PPT는 그냥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교육하는 사람이 또 어떤 방식의 말을 택하고 어떤 언어를 택하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끄럽지만 예시로 넣어놓은 거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오늘 이제 PPT 송출이 잘 안 돼서 최예훈 선생님 발제 때는 PPT가 같이 못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나 영상 유튜브에 라이브 영상이 계속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한국다양성연구소 자료실에 가시면 PPT와 함께 보실 수 있고 나중에 저희가 개별 발제자로 잘라서 자른 이제 편집 영상도 나갈 텐데 그때는 옆에 영상 띄워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전체 좀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은 못 채울 것 같아서 약속드린 30분을 다 못해서 죄송하지만 함께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을 또는 의견이나 피드백도 좋습니다. 뭐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특정 발제자를 지목해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전체적인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또 하고 싶은 사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다리는 동안 서로에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댓글에서 아까 레깅스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댓글을 확인하기는 제가 읽어주시면 네. 신체 바디 이미지를 듣고 보니 최근에 읽은 기사가 생각납니다. 혹시 발제자분들 또는 다른 패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최근 기사에서 등산할 때 레깅스 입지 마라, 비매너다, 보기 흉하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이제 충렬쌤이 발제하실 때 남겨주신 건데요. 저는 뭐 기자가 자기 생각을 기사로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그래서 무엇이 기사가 되고 있는지 심각한 언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신체를 자기로서 인지하고 느끼고 감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어떤 옷차림을 한 것에 대해서 뭐 비매너다, 뭐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평가를 할 때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전제에 동의를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여성은 보여지는 대상이어야 되는가? 내가 편하기 위한 어떤 옷차림을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불편하다, 보기 싫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거부터가 지금 성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기사는 잘못된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혹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너무 보기 안 좋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남자도 바지가 너무 내려와가지고 막 팬티 라인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똥꼬까지 보이는 팬티를 입으면 뭐 바지를 내려 입으면서 그런 건 좋지 않더라. 남자든 여자든 둘 다 남들 보기에 너무 흉한 게 안 된다 막 이러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누가 그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일단 그 보기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을 누가 만들었고 정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의다 아니다 할 때 그 기준이요. 그리고 남성에게도 보기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네가 성폭행을 당할 만한 일을 했어 라고까지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중잣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또 이거를 기사까지 실어서 사람들의 의견을 생각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들을 누가 갖고 있는지 좀 거기까지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질문 남겨주신 분은 이 CSE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나이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거 어디서 구할 수 있냐 하셨는데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하 청소년 성문화 센터라는 데 들어가시면
한글로 번역해 놓으신 걸 찾을 수 있고 영어로는 UN 유네스코 이 CS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영문판도 나옵니다. 네. 너무 명쾌한 답변 감사하다고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이 말씀해 주셨고 네. 그래서 사실 질문보다는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고 더 잘 들리게 해달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서 우리 네네 말씀해. 저는 네 기회를 통해서 그 주최하고 계시는 한국 다양성 연구소가 이후에 오늘 이제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기반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저희 이 콜로키움을 소개하는 카드 뉴스나 오늘 시작할 때도 간략히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는 이 콜로키움을 한 것을 기반으로 일단 오늘 이 영상 자료가 또 발제자마다 나올 것이고요. 또 그리고 더 발제자분들도 추가해 주시거나 수정해 주고 싶으신 의견들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도 또 올릴 거고요. 또 저희는 이 콜로키움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성교육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오프라인에서 하기도 하고 온라인에는 또 모두가 들으실 수 있게 당연히 무료로 온라인 강의도 올릴 예정이고요. 또 그 영상을 보고 저희와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온라인 대화 모임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여기 아까 발제할 때 시간상 얘기는 못 해주신 것 같은데 자기 방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어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성, 남성성 구분했을 때 여성들이 남성의 영역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만 차별이라 생각한다 많이 얘기를 하면서 남성들도 여성의 영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우스운 것처럼 감정이나 관계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저는 더 남성들 개개인들의 삶에 또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새로운 남성성에 대한 훈련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또 여기서 많이 다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제안서로 만들어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과 여가부와 다양한 곳에 또 제안서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 후원 회원이 되어 주셔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해달라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이 있다고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신 것 같긴 한데 저도 공감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임신 중지 약물이나 임신 중지에 대한 선택권 또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또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최예은 선생님이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교과 과정에는 어쨌건 PM에 대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잖아요. 근데 임신 중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가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청소년 시기에도 어쨌든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다는 거, 정보 제공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오게 되면서 건강 자체에 이제 큰 위해가 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정부나 지자체 같은 그런 기관에서도 다른 거는 의료비 지원을 해주겠지만 임신 중지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태도들을 또 보이거든요. 이렇게 임신 중지 자체가 어쨌거나 의료 서비스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교육에서 어쨌건 다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진짜 교과 과정에 꼭 필히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콘돔 이야기만 들어가도 콘돔 좀 빼달라 이런 아직들 학교나 담당자들을 겪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임신 중지 방법이나 또 겪어야 되는 일들 다양한 소개를 성교육에서 공교육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다양한 방법들이나 교육 내용들은 또 추후에 저희가 많이 알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것이 반드시 CSE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더 포함해서 더 넓게 우리 사회 성교육 안에 포함시켜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혜정 선생님께 발제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발표 중에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성교육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유포, 공유, 재유포 등의 또 다른 법으로 만든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지 않았고, 그죠? 보유만 하고 있어도 이제는, 그죠? 재유포만 하고 있어도 불법이 된다. N번방 사건의 이후에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요즘에 이제 만들고 있으신 법은 동의에 의한, 그러니까 위력이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의 기반으로 성폭력을 판단해야 되는 법을 만드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되게 많은 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폭력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폭력의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젠더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남성과 여성의 권력 차이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어떤 성별을 정체화한다거나 집단화한다거나 그게 입헌법을 강화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되게 다양한 젠더와 또 성적인 즐거움이라든지 모든 성적 실천, 섹스들 그리고 어떤 쾌락들을 포괄하는 데서 시작을 해서 그것을 권리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위험들을 또 짚어나갈 수 있는 게 모두에 대한 어떤 정보 접근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시야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불법 촬영 얘기를 연결해서 하자면 불법 촬영은 정말 여러 성적인 실천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섹스 상황을 가정해 놓고 보았을 때도 어떤 동의를 했고 이 섹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예상했던 것을 넘어서 불법적인 촬영이 있다거나 동의하지 않는 촬영이 있다거나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곳에 동의하지 않게 유포했다거나 그리고 유포하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은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의 범위가 굉장히 상업적이거나 판매를 통해 이루어진다거나 통제를 벗어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공, 편집, 합성 하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성적인 실천이라든지 성적인 존재를 굉장히 위축되거나 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다. 처벌의 범위가 더 이렇게 포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불법 촬영만이었다면 불법 촬영 유포에 이어서 이제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을 한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그리고 가공, 편집, 합성하는 행위와 그것에 대한 유포 그리고 불법 촬영물 예전에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만 소지를 한 것에 대해서 죄가 있었는데 이것은 국가가 음란물이라고 봤기 때문에 처벌을 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거의 범위를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착취물로 이 용어를 바꿨고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소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 범위에 들어오게 된 것이 2020년의 법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소지 안에는 저장하고 시청하는 행위 같은 게 서술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도 어떻게 하면 처벌할 것이냐 너무 처벌이 광범위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누군가를 계속 내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서 성적인 어떤 박제물로 만들고 이것으로 자기 자신의 결정을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것을 계속 재생산하는 이런 방식을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되게 너무 증폭이 그동안 짧은 시간에 많이 되어서 소지라고 하는 것도 범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법적인 보호라든지 권리가 될 수도 있어서 이거를 많이 일단은 인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어떤 쟁점이 있다면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아까 짧게 지나가서 소지한 것도 처벌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잘 못 들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우리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발제자분들 발제와 우리 토론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팀을 화장실 어벤져스라고 부르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섭외였다 했는데 오늘도 섭외를 제가 잘하는 제 장기 1번에다가 섭외라고 넣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모셔서 너무 기뻤고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로 남기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 채널 검색이라는 걸 한국다양성연구소라고 하시면 저희와 채팅하실 수 있고 저희가 채팅으로 답변 남겨드리기도 하고 영상용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를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평소에 일상에서 있으신 인권이나 성평등 또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 남겨주시면 계속 같이 고민해가고 해결해가는 단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하고 싶어. 너무 좋네.